뉴욕 글로벌 전략연구소 회의장. 2025년 국가 종합력 지표가 공개되는 순간 그 이름이 상위권에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회의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렸죠. 분석가들은 고개를 저었고 일본 측 전문가는 냉소를 보냈습니다. 또 과대평가라고 외부 의존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장에 직접 간 한 분석가는 전혀 다른 걸 목격했습니다. 불량률 0.2%, 납기 준수율 99%, 실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 이건 숫자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공개 석상에서 외쳤죠. 한국은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이다. 모든 데이터가 모든 현장이 증명했는데도 여전히 우연이라 부르실 겁니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뉴욕에서 국가 리스크를 분석하는 로라 밀러입니다. 40을 앞둔 지금까지 숫자와 데이터로만 세상을 판단해왔죠. 그런데 그날 회의장에서 제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스크린에 떠오른 2025년 국가 종합력 지표.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불편해졌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죠.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숨겨뒀던 과거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31살의 신진 분석가였죠. 아시아 기술 시장 분석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주목했고요. 한국과 일본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장은 제 예측과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중국의 거품이 터졌고 한국 기업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독자 기술을 확보했죠. 저는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때 상사였던 마이클 로웰이 제게 말했어요. 아시아는 언제나 과대평가된다고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방패처럼 붙들고 살아왔어요. 아시아를 믿지 않는 것이 제 자기방어 기제가 됐죠.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국이란 이름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회의장은 웅성거렸어요. 몇몇은 놀라워했고 또 다른 이들은 비웃었죠. 저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이클이 회의장 뒤편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틀리면 끝이라는 걸요. 데이터 화면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도 지표가 등장했어요. 반도체 설계 능력 상위권, 배터리 기술 선도, 조선 산업 회복세.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또 다른 과대평가일 거라고 생각했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마이클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자기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 분석은 너무 튀지 말라고요. 정리만 잘하면 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선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제가 밤새 작성한 한국 분석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파일 작성자 이름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로웰. 그의 이름으로 이미 제출돼 있었죠.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게 이 업계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국제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맨 뒤 자리에 앉아 있었죠. 무대 위로 일본 측 패널이 올라왔습니다. 아야코 후지타. 도쿄 국제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었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경제 분석의 오류 사례들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2016년 로라 밀러의 아시아 기술 분석 사례라고요. 학술적 예시로 제 실패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의장 사람들이 저를 돌아보는 게 느껴졌죠. 아야코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과대평가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란 걸 알았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과거를 꺼낸 겁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아야코와 마주쳤어요. 그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로라,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라고요. 학술적 사례일 뿐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다른 메시지를 읽었어요. 이번엔 조심하라는 경고였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한국 관련 자료들이 떠 있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의 분기점이라는 걸요. 이번에 틀리면 정말 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맞춰도 공은 마이클이 가져갈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틀린 믿음을 지키려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밀어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아직은 제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요. 숫자를 믿고 데이터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 노란색 봉투가 놓여 있었죠. 공식 출장 지시서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서울 현장 검증 임무. 기간은 2주일. 목적은 한국 기술 경쟁력 실사. 문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보고서 말미에 이미 결론이 적혀 있었죠. 한국 성장의 구조적 한계 확인 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론이 정해진 조사라니요. 이게 과연 검증일까요? 아니면 제가 틀렸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의식일까요? 문서를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마이클의 메시지였어요. 오전 10시 내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채웠어요. 정확히 10시에 마이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렸죠.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마이클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죠. 앉으라고요.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이클이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로라, 이번 출장은 중요해. 그가 말했죠. 하지만 너무 깊이 파지는 마. 적당히 확인하고 돌아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적당히 확인하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마이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2016년에 실수한 거 기억하지?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물론 기억한다고 대답했죠. 이번엔 그런 실수 없어야 해. 마이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연구소 신뢰도가 걸린 문제야. 내 커리어도 마찬가지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이고 명확한 위협이었죠. 마이클이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서 확인만 하고 와. 과대평가됐다는 증거 찾는 게 내 임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뭔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서서 숨을 고르려고 했죠.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업무용 메신저였어요. 실수로 다른 대화방이 열렸죠. 마이클과 아야코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이 보낸 메시지가 보였죠. 이번엔 로라 정리하자. 아야코의 답장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동의해요. 준비는 됐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려 보였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나요? 복도 끝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창백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건 출장이 아니라 퇴장 수순이었어요. 마이클은 처음부터 저를 제거할 생각이었던 거죠. 한국 분석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제 눈이 흔들렸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기도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고요. 화장실을 나와 다시 사무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순히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할까요? 아니면 제 방식대로 진실을 찾아야 할까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동료들이 각자 일을 하고 있었죠. 아무도 제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꺼냈어요. 데이터를 하나하나 살펴봤죠. 반도체 생산량 추이, 배터리 수출 증가율, 조선 수주 회복세.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성장은 명확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죠. 2016년의 실패가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뉴욕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해요. 하지만 강하다는 게 뭘까요? 남들의 음모에 굴복하는 게 강한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게 강한 걸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오후 3시에 출장 준비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마이클과 몇몇 동료들이 앉아 있었죠. 마이클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로라, 출장 일정 확인했지? 네, 확인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현장에서 주로 뭘 봐야 할까요? 마이클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겼습니다. 기술 자립도의 실체를 파악해. 그들이 정말 독자 개발한 건지, 아니면 기존 기술을 조합한 건지, 그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할까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중요한가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한국행 항공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틀 뒤 출발이었죠. 저는 항공권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 예정 시각은 다음 날 오후 3시. 시차를 계산하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마이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로라 정리하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죠.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 불빛 어딘가에 제 미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끝난 걸까요?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죠. 한국에 가서 뭘 볼까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마이클이 원하는 답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진실을 찾아야 할까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회의장에 서 있었어요. 스크린에 한국이란 글자가 떠올랐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출장 전날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녹음기, 카메라. 필요한 장비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첩을 넣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제가 확인해야 할 질문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었죠.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진실인가 실패인가? 그 답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요동치고 있었죠.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보딩 패스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가는구나 싶었죠. 출국 심사를 통과하고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죠.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마이클이 보낸 메시지가 하나 더 와 있었어요.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해. 감정 개입하지 말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이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조사에서 객관성이라니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죠. 창가 자리였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됐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속도가 붙으면서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뉴욕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14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기내식을 먹고 영화를 보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죠.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마이클이 원하는 증거를 찾게 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까요?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2016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실패한 보고서, 탈락한 승진, 마이클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게 제 가슴을 짓눌렀죠.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하얀 풍경이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 바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건너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기내 모니터에 비행 경로가 표시됐어요. 점점 아시아 대륙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드디어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고요.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가 이어졌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이 점점 가까워졌죠.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활주로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몸이 흔들렸죠. 도착했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비행기가 게이트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방을 챙겨 통로로 나왔죠. 공항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었어요.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뒤에 섰어요. 앞 사람들이 하나씩 심사를 받고 지나갔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스캔을 하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도장을 찍었죠. 통과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표지판이 명확하게 돼 있었어요. 길을 헤맬 여지가 없었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출구로 향했어요. 세관을 통과했죠. 그리고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마중 나온 사람들, 택시 기사들, 여행객들. 저는 환전소를 찾았습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꿨죠. 그리고 교통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공항철도나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요. 저는 공항철도를 선택했습니다. 티켓을 사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기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가 나왔죠. 몇 분 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탔어요. 저도 캐리어를 끌고 올랐죠.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공항을 벗어나 도시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생각보다 정돈돼 보였죠. 기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흔들림도 거의 없었어요. 편안한 승차감이었죠.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저도 캐리어를 끌고 개찰구를 나왔죠. 역 안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표지판이 잘 돼 있어서 길을 찾기 쉬웠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죠.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더 현대적이고 깔끔했죠. 저는 일부러 흠을 찾으려 했습니다.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이는 건 질서와 효율뿐이었죠. 이건 연출일 수 있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뉴욕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 10시에 첫 미팅이 있었죠. 한국기술산업협력기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담당자 이름은 박준호. 간단한 프로필이 첨부돼 있었어요. 42세 민관협업총괄. 특이한 건 사진이 없다는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어요. 긴 비행의 피로가 조금씩 풀렸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돼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마이클이 원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긴장감 때문이기도 했어요.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복잡했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회의장에 있었어요. 마이클과 아야코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은 오지 않았죠. 저는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조사가 시작돼요. 저는 준비를 해야 했죠.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미팅 장소까지는 택시로 20분 거리였죠. 프론트에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곧 택시가 도착했다고 알려줬죠. 호텔 앞에 검은색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트렁크를 열어줬어요. 저는 가방을 싣고 뒷좌석에 탔죠. 목적지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기사님이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차가 출발했죠. 서울의 아침 거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차들이 빼곡하게 도로를 메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통 흐름은 나쁘지 않았죠. 신호 체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과 간판들,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가는 모습. 저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뭔가 문제점을 찾고 싶었어요. 마이클이 원하는 증거를 발견하고 싶었죠.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질서와 효율뿐이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잘 관리돼 있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도 단정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겉모습일 뿐이라고요. 속을 들여다보면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로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감이 밀려왔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었어요. 안내 데스크로 가서 방문 목적을 말했죠. 직원이 확인하고 방문증을 내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죠. 회의실 안내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12층 사무실이었어요. 문 앞에 도착했죠. 심호흡을 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창가 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죠. 박준호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악수를 청했죠.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힘이 느껴졌죠. 앉으라는 손짓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준호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건넸죠. 저도 제 명함을 내밀었어요. 그가 명함을 받아보고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준비한 질문 리스트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도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죠. 특히 외부 의존도와 독자 개발 비율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그래프들이 나타났죠. 반도체 설계 자립도, 배터리 소재 국산화율, 조선 기자재 자금률. 숫자들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메모했어요. 박준호는 설명을 덧붙였죠. 우리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실패에서 배웠어요. 의존하면 위기 때 무너진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자립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어요. 자랑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어갔어요. 자립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요? 정부 지원인가요? 민간 투자인가요? 박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어요. 정부와 기업이 서로 믿었죠.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주 듣지 못하는 표현이었어요. 적어도 정부와 기업 관계에서는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박준호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어요. 숫자를 과장하지도 않았고 미화하지도 않았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가 말했어요. 내일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는 부족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을 나와 다시 택시를 탔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봤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2016년의 기억이 발목을 잡고 있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죠. 그런데 자판을 두드리는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박준호의 말이 계속 떠올랐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말. 저는 신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만 믿었어요. 데이터만 믿었죠. 하지만 오늘 본 건 숫자 너머의 무언가였습니다. 확신은 아니었지만 의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이클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했어요.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오늘 첫 미팅 완료. 자료 수집 중. 내일 현장 방문 예정. 짧고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가 망설여졌어요. 뭔가 더 써야 할 것 같았지만 뭘 써야 할지 몰랐죠. 결국 그대로 보냈습니다. 곧 마이클의 답장이 왔어요. 좋아, 계속 진행해. 객관적으로 보고해. 감정 빼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객관성이 가능할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혼자 식사를 했죠. 음식은 맛있었지만 제대로 음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오늘 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일 현장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마이클이 원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예상을 뒤엎는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까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자야 했어요.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회의장에 있었어요. 마이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야코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말했어요. 넌 틀렸어. 또 틀렸어. 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숨이 가빴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더 이상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창밖을 봤죠.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희미한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이 분기점이 될 거라는 것. 제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 저는 그 순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처럼 보여야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죠.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 그것이 제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제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오늘 저는 진실을 마주할 거예요. 어떤 진실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7시였죠. 미팅은 9시였지만 일찍 나왔어요. 커피숍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질문 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관찰할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8시 30분이 됐어요. 약속 장소로 가야 할 시간이었죠. 커피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주소를 알려줬어요. 차가 출발했죠.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몰랐죠.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든 찾아낼 거예요. 마이클이 원하는 답이든 제가 원하는 답이든 오늘 그 답을 찾을 겁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산업단지였습니다. 넓은 부지에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풍경이었죠.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준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죠. 오늘은 배터리 생산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따라 걸었죠. 공장 입구에서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안전모와 가운도 착용했어요. 내부로 들어가니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질반질 닦여 있었고 벽도 흠 하나 없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방문자를 위한 연출일 거라고요. 실제 작업 현장은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생산 라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기계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로봇 팔들이 쉬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었죠. 작업자들은 모니터를 보며 공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적었어요. 환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았죠. 박준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라인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하루 생산량은 5,000개 정도예요. 불량률은 0.2% 미만이죠.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불량률 0.2%요? 그게 가능한가요?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거쳤어요.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정을 개선했죠. 지금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미세한 오차도 잡아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작업자들의 표정을 봤어요. 지친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계들도 정비가 잘 돼 있어 보였어요. 녹슬거나 낡은 부분이 보이지 않았죠.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박준호가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정비실이었습니다. 거기서 기술자들이 부품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방 정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장 나기 전에 교체하죠.
그래서 생산 라인이 멈추는 일이 거의 없어요. 납기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납기.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주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최우선 가치인 것 같았죠. 다음으로 품질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는 완성된 배터리를 하나하나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전압, 용량, 안전성을 모두 확인한다고 했죠. 한 개라도 기준 미달이면 전체 배치를 재검사합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고객 신뢰를 잃으면 끝이거든요. 그 말이 또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신뢰. 그는 계속 그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죠. 박준호가 구내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작업자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트레이를 들고 줄에 섰죠. 음식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메뉴도 다양했어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죠. 박준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기 작업자들은 만족도가 높은 편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박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회사가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죠. 임금 체불 없고 안전 장비 제공하고 복지도 챙기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래 일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건 좋은 면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연구개발센터였어요. 현대적인 건물이 나타났죠. 내부로 들어가니 실험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각자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한 실험실로 들어갔죠.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저희를 맞아줬어요. 그는 자신의 연구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신소재를 개발 중이라고요. 현재 프로토타입까지 완성했다고 했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건가요? 연구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엔 외국 논문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우리가 직접 해야 했어요. 수백 번 실패했죠. 그러면서 우리만의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겸손함이 느껴졌죠. 실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해요. 하지만 실수에서 배우려고 노력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어요.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죠. 다음으로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창고였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죠. 로봇들이 물건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30분 안에 출고 준비가 됩니다. 납기 지연은 거의 없어요. 실시간 추적 시스템으로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에 수백 개의 주문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각 주문의 상태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었죠. 이 시스템은 언제 구축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5년 전입니다. 처음엔 오류가 많았어요. 하지만 계속 개선했죠. 지금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 모든 게 진짜일까?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걸까? 물류센터를 나와 다시 차를 탔습니다. 이번엔 서울 시내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깨끗한 공장, 효율적인 시스템, 헌신적인 사람들.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죠. 이건 연출일 수 있다고요. 제가 보지 못한 곳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이클에게 보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제 과거의 실패가 정당화되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진짜야. 내가 틀렸던 거야. 그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어요.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호와 헤어지며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내일은 정부 기관을 방문한다고 했죠. 정책 담당자들을 만날 거라고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메모, 녹음 파일. 하나하나 확인하며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죠. 하지만 자판을 두드리는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마이클이 원하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 건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일 거예요. 누군가의 신뢰일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인정할 수 없었어요. 더 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휴대폰을 꺼내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 완료. 자료 수집 중. 내일 정부 기관 방문 예정. 짧은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소감은 쓰지 않았죠. 마이클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좋아, 계속 진행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지금 객관적인 걸까요? 아니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깨끗한 공장, 정확한 시스템, 진지한 사람들. 그리고 박준호의 말. 신뢰를 잃으면 끝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신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배신당한 적이 많았으니까요. 마이클에게도 배신당했죠. 동료들에게도 실망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숫자만 믿게 됐습니다. 데이터만 믿게 됐죠. 하지만 오늘 본 건 숫자 너머의 무언가였어요.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시스템 뒤에 숨은 철학이었죠. 그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을 위해 자야 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게 멈췄죠.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넌 무엇을 믿니?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죠. 더 이상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오늘도 저는 진실을 찾아 나설 거예요.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찾고 있는 건 진실이 아니라 확신일지도 몰라요. 제 선택을 정당화할 이유일지도 모르죠. 저는 아직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하루가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움직임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진실이 어디에 있든 찾아내야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정부 청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고 방문증을 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3명의 관계자가 앉아 있었죠. 인사를 나눴습니다. 산업통상부 국장, 과학기술부 과장, 그리고 민간협력 담당자. 모두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자리에 앉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꺼냈어요. 한국의 기술 자립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산업통상부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시작점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계기는 있었죠. 2000년대 초반 몇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였어요. 외부 의존도가 높으니 위기 때마다 흔들렸죠. 그때부터 자립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과학기술부 과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정책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해야 하죠. 그래서 정부는 리스크를 일부 분담했어요. 장기 프로젝트의 안정적 지원을 약속했죠. 민간 협력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어요. 정부가 약속을 지키니 기업도 믿고 투자했죠. 서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신뢰. 저는 메모를 하며 다음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한 건 아니겠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도 많아요. 수십억 원이 날아간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다음 프로젝트에 반영했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니요. 미국에서는 실패를 감추려고 애를 쓰는데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투명성이 중요하죠. 실패를 공유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책 자료들을 받았어요. 통계, 예산 집행 내역, 성과 평가 보고서. 모든 게 공개돼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박준호와 함께 청사를 나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조용한 한식당이었죠.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왜 이 일을 하시나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문을 닫았죠. 외국 바이어들이 주문을 취소했거든요. 의존하면 위기 때 버틸 수 없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절제돼 있었죠. 그래서 자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립이 전부는 아닙니다. 협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핵심 기술만은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래야 협상 테이블에서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고등어 정식이었어요. 둘 다 말없이 식사를 했죠.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동등하게. 그게 한국이 원하는 거였나 봐요. 우월함이 아니라 동등함. 식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대학 연구소였어요. 캠퍼스 안쪽에 자리 잡은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연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실험실로 안내받았어요. 인공지능 연구팀이었죠. 팀장이 저희를 맞아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연구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특히 한국어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했죠. 왜 한국어에 집중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어는 구조가 독특합니다. 기존 영어 기반 모델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만들었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든다는 발상이 신선했어요. 기존 기술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독자 개발을 선택한 거죠. 연구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박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독자 개발에 집착하나요? 그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집착이 아닙니다. 선택이죠. 의존하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변명이나 자랑이 아니었어요. 절박함이었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거죠. 다음으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어요. 활기찬 분위기였죠. 한 팀을 만났습니다. 드론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창업자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죠.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농업용 드론을 만들고 있다고요.
해외 제품보다 저렴하고 한국 환경에 최적화됐다고 했죠.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정부 지원금과 민간 투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여주니 믿어졌죠.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도전하고 있었어요. 인큐베이터를 나오며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모든 스타트업이 성공하진 않아요. 10개 중 하나만 살아남죠. 하지만 그 하나가 새로운 산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도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았죠. 하루 일정이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정부 관계자, 연구자, 창업자.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죠. 그냥 보여줬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그게 저를 더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행동이 더 설득력 있었으니까요. 호텔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마이클이 원하는 내용은 명확했죠. 한국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 하지만 이틀 동안 본 건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어요. 아니, 가능성을 넘어선 현실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2016년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을 수 있다고요. 그 인정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새로운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진실을 쓸까요? 거짓을 쓸까요? 마이클이 원하는 답을 쓸까요? 제가 본 진실을 쓸까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준호의 진지한 눈빛, 연구원들의 열정, 창업자의 희망. 그들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죠. 잠이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움직임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 그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국제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시아 각국의 정책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도 참석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여전히 긴장돼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였어요.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죠. 사람들이 삼삼오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방을 메고 입구로 걸어갔어요.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았습니다. 로라 밀러, 뉴욕 글로벌 전략연구소. 명찰을 목에 걸고 메인 홀로 들어갔어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좌석이 놓여 있었고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죠.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 앉고 있었어요. 저도 중간쯤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아야코 후지타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발견했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가슴속이 불편했어요. 그녀의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 개회사를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됐죠. 주제는 아시아 기술 경쟁력 평가였습니다.
여러 패널들이 발표를 했어요. 중국의 성장, 일본의 회복, 동남아의 잠재력.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발표자는 싱가포르 출신 경제학자였어요. 그는 한국의 성장 지표를 보여줬죠.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때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받았죠. 아야코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그녀에게 전달됐어요.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아야코가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외부 의존도를 낮췄다고 하지만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돼 있죠. 기존 강대국의 기술을 활용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발표자가 답변을 시작했죠. 하지만 아야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2016년 로라 밀러의 아시아 분석처럼 과대평가는 위험하죠. 제 이름이 나온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야코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로라 씨도 오늘 참석하셨네요. 당시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엔 신중하게 분석하고 계시겠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각성이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사회자가 저를 가리켰죠. 마이크가 전달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네, 저는 2016년에 실패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아시아를 과대평가했다고 비난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린 건 과대평가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보지 않은 거였죠.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야코 씨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한국이 기존 기술을 활용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이틀 동안 현장을 봤습니다. 공장, 연구소, 스타트업을 직접 방문했죠. 그들이 만든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그들이 만든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신뢰와 책임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배우는 문화. 납기를 생명처럼 지키는 태도. 그게 한국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야코의 표정이 굳어졌죠.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죠. 제가 방금 무슨 일을 한 걸까요? 마이클이 원하던 것과 정반대를 말한 거예요. 제 커리어를 걸고 진실을 선택한 겁니다.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몇몇이 저에게 다가왔죠.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나간 거 아니냐는 표정이었죠. 아야코가 다가왔습니다. 로라, 대담한 선택이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 상사가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제가 감수할 문제예요. 아야코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전과 달랐어요. 경계하는 눈빛이 섞여 있었죠. 포럼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준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죠. 하지만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이클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전화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아직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호텔 방에 도착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오늘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두렵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실을 선택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마이클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쓰기로 했죠. 한국은 과대평가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이다. 그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본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데이터, 관찰, 만난 사람들.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썼죠. 저녁이 되자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파일을 저장했죠. 그리고 첨부해서 여러 곳에 보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에게, 학술지 편집자들에게, 그리고 마이클에게도.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죠.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보고서를 봤어. 이게 뭐야?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쓴 겁니다. 마이클이 비웃었어요. 진실? 내가 뭘 안다고 진실을 말해. 넌 이미 한 번 틀렸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이번엔 제대로 봤습니다.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넌 끝이야, 로라. 내일 당장 돌아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이 도시에서 진실을 배웠습니다. 신뢰와 책임을 배웠어요. 그리고 용기를 배웠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한 선택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은 언제나 오르니까요. 비록 대가를 치르더라도. 뉴욕행 비행기 티켓이 내일로 예약돼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명령이었죠. 하지만 저는 서둘러 짐을 싸지 않았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에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호텔 카페에서였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죠. 어제 일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합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박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준호 씨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박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곳은 아니에요. 그냥 신뢰받는 나라가 되고 싶죠. 약속을 지키는 나라. 함께 일하고 싶은 파트너.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거창한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본질적인 목표였죠. 카페를 나와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남산 타워가 보이는 곳까지 갔어요. 높은 곳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봤죠.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죠. 절박함과 희망이 섞인 에너지. 저는 그 에너지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노트북, 자료들, 기념품. 하나하나 가방에 넣었죠. 마지막으로 책상 위 메모를 봤습니다. 제가 적어둔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믿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어요. 이틀 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죠. 편견이 아니라 이해의 눈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몇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연구소 동료들의 반응이었죠. 어떤 이는 응원했고 어떤 이는 우려했습니다. 마이클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사직서 준비해도.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사직서를 쓸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붙으면서 몸이 뒤로 밀렸죠. 그리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한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이 시야를 가렸죠. 14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고칠 곳이 없었어요. 제가 본 진실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뉴욕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이클이 저를 해고하려 할까요? 동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었으니까요.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케네디 공항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죠. 공항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뉴욕의 거리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제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제 얼굴은 이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눈빛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죠.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죠. 이메일이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내 사무실로 와. 그가 차갑게 말했죠.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마이클이 터졌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우리 연구소 신뢰도가 바닥났어. 고객들이 항의하고 있다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쓴 건 진실입니다. 데이터도 있고 현장 관찰도 있어요. 마이클이 비웃었죠. 진실? 내 주관적 판단일 뿐이야. 우리가 원한 건 객관적 분석이었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객관적 분석이요? 결론이 이미 정해진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이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성장의 구조적 한계 확인 필요. 출장 지시서에 이미 적혀 있었죠. 그게 객관적 분석인가요? 마이클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저는 제 일을 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진실을 보고했어요. 그게 분석가의 임무 아닌가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이클은 저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았어요. 동료들도 거리를 뒀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학술지 편집자들이 제 보고서에 관심을 보였죠.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심지어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제 보고서가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주목을 받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보고서는 주요 학술지에 실렸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선한 관점이라고 평가했고 어떤 이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죠.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이클이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공적 가로채기와 연구 윤리 위반이 문제가 됐죠. 제가 아니라 다른 동료가 고발한 겁니다. 연구소는 새로운 국장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저를 불렀죠. 팀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젠 제 방식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죠. 박준호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로라 씨도 참여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태평양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어 항공권 앱을 켰습니다. 서울행 티켓을 검색했어요. 다음 주 비행기가 있었죠.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검증이 아니었어요. 확신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신뢰와 책임을, 용기와 진실을. 제 인생이 바뀐 건 한 번의 출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선택한 용기 때문이었죠. 그 선택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은 분석가로, 더 정직한 사람으로.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빛들. 저 별들처럼 진실도 작지만 빛나는 거겠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저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이끌든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옳은 길이니까요. 노트북을 덮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저와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용기가 제 안에 있었으니까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죠. 뉴욕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매 순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서, 저는 진실과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죠.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이번엔 배우는 사람으로, 그리고 진실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